자, 그럼 차범석 씨의 작품 산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녹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뒀다가 그 텍스트 파일로 공유 드라이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된 요 PPT 파일, 그 핵심 정리된 요 PPT 파일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제 링크를 걸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제 그 채팅창이나 이렇게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일단 산불이란 작품, 그러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10년 후에 나온 작품입니다. 1963년. 그래서 그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작품인데 상당히 이제 그 흥미로운 점이 많아가지고 요번에 저는 그 인형의 집을 대신해서 이 작품을 가르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조금 그 우리가 희곡이 좀 약하죠. 희곡 그 작품 다루는 것도 좀 적고 그걸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뭐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이번에 작품 전체를 PPT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엔 제가 PPT를 만들다 보면은 사파를 그려서 PPT를 만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희곡은 작품이 길지 않다 보니까 그 전체를 빠뜨리지 않고 쫙 다 장면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되네요. 자, 먼저 인물 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규복, 4월, 전래, 양씨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인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작품 제목이 산불인가?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인물들의 욕망을 불태운 역할로 산불이 나오죠. 근데 왜 뭐 중요한 인물들 혹은 그 가치관, 철학적 의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산불,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그 산불을 제목으로 했는가?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이 작품은 그러니까 사실주의, 그 다음에 자연주의, 그리고 좀 신경영파적인 경향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주의, 그 다음에 자연주의, 그리고 신경영파. 여기와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불을 질러서 이제 모두가 절망에 빠진다는 거 상당히 파괴적인 결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김노인은, 일단 김노인은 각각 인물들이 이제 어떤 원초적인 욕망들을 상징하는데, 김노인은 식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관객들의 긴장감이 너무 평평하게 담겨졌을 때, 이 감정을 좀 긴장감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례는, 잠시만요.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점례가 평면적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4월이 입체적 인물입니다. 잘못 썼네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례는 그냥 시종의 일관, 체념한 인물이고 잠시 규복과의 애욕을 즐기다가 좀 더 체념이 강화되는 인물인데 4월은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저항을 하다가 결국 체념을 배우는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은 4월이 주제를 전달하기 더 적합해요. 점례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체념한 인물이 체념이 더 강화되었다는 것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던 인물이 저항하던 인물이 결말에서 절망하게 되었다. 이게 주제를 전달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4월이 아니라 점례가 주인공인가? 여기에도 어떤 작가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자 규복 4월 점례 이 작품은 상당히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아마도 4월의 이름은 4월에 태어났겠죠. 그리고 점례는 아마 뭐뭐딘가에 점이 있겠죠. 굉장히 성의 없이 지어진 이름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규복은 뭐 일단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거기 이제 인물들 이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성 두 주인공 이름은 성엽게 지어졌지요. 그리고 이제 양씨나 이제 다른 인물들이 하는 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남자가 있어야 집안꼴이 제대로 돌아가지. 남편 잘 섬겨. 여자 팔자는 남편에게 달렸으니까. 뭐 이런 대사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도 있겠지만은 작가 자체도 좀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왜 4월이 주인공이 못 되고 점례가 주인공인가? 그래서 만약에 그 이 작품을 현대적으로 좀 각색을 한다면은 학생들의 그런 과제를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4월을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각색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작품이 현대적으로 각색된다면은 10중 8구 4월이 주인공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이웃 안악 1입니다. 작품 속에서는 큰 비중은 없는데 항상 이웃 안악 1은 이 작품의 주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의 페르소나로 봤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이웃 안악 1이 그 작품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대사를 하는데 그럼 얘는 또 왜 조연인가? 주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연 후보로서 이웃 안악 1이 있고 4월이 있고 점례가 있는데 작가는 왜 그 중에서 하필 점례를 주인공으로 했는가? 이것도 흥미로운 설정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례와 4월은 애욕을 상징하고 규복은 생존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각각의 욕망 때문에 어떤 전쟁과 갈등을 벌이는데 결말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모두들 1차원적 욕망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요 시대상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그 요 작품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이제 그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입니다. 모두들 1차원적 욕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규복이 점례와 만나면서 3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4월이 끼어들면서 다시 이제 그 1단계로 떨어지면서 좌절을 겪게 됩니다. 자, 처음에 시작이 되면은 이제 무대가 나오는데 인형의 집과 비교를 해보면 무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일단 4월의 집, 점례의 집 나오고 이제 마을의 절반 정도는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제4의 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 이것도 힙업 관련해서는 꼭 학생들이 가르쳐야 될 개념이겠죠. 자, 한번 이런 그 연극 무대의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요게 최근에 나온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6라는 게임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색합니까? 예, 대답은 이제 채팅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어색함은 못 느끼는데 사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싸운다면은 이게 상식이겠죠. 어떻게 다릅니까? 마주 보는 게 아니라 몸이 무대를 향하고 있죠. 그 실제 해보면 굉장히 어색한 자세입니다. 그럼 왜 저렇게 어색한 자세를 하고 있는가? 관객이 이쪽에 있기 때문이죠. 즉, 관객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4의 벽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제4의 벽은 이제 쉽게 말해서 영화 스크린입니다. 영화 스크린을 기준으로 영화 속의 세계고 영화 밖의 세계가 있죠.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들은 관객들의 존재를 모릅니다. 관객들은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들은 영화 속의 인물들의 삶을 훔쳐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관객들은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쟤를 보고 있는데 쟤는 나를 못 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는 이제 관객이 갑자기 화면을 쳐다보면서 1대1의 상황을 만들어 버리죠. 관객들을 긴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영화나 연극에서 감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영화라는 느낌을 안 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실제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흑백으로 만들어서 이제 깊이감,
주려고 하고, 스피커가 이제 영화에 보면은 나를 포위하듯이 되어 있죠. 그리고 IMAX, 내 시야를 넘어서는, 그리고 이제 조명을 이제 그 관객석은 조명을 다 끄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 속의 저것이 이제 영화가 아니라 내가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그래서 이제 롱테이크 같은 기법도 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또 만들어진 기술이 이제 제4의 벽을 깨는 캐릭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데드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보다 보면은 계속 데드풀은 만화 속에서 독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건 이제 영화 속에서도 이제 똑같이 쓰이고 있죠. 제4의 벽을 이제 제가 최근에 본 것은 에놀라 홈즈라고 요 영화인데, 요 영화에서도 이제 계속 그 주인공이 관객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럼 왜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것에서 갑자기 당황하면서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게 단순히 관람만 하는 위치에서 뭔가 관객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저 영화 속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연극이 시작되고 그 북한군에게 줄 쌀을 식량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최 씨가 불만이 있습니다. 양 씨에게 헛대를 내동댕이 친다. 자, 이 마을은 최 씨와 양 씨의 기준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 씨와 양 씨가 싸울 때 마을 사람들이 두 무리로 갈라졌다는 언급이 종종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분단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역시 지금 최씨 편, 양씨 편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그럼 최씨와 양씨는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는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반동, 빨갱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이제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즉, 전쟁에 의해서 이 소박한 마을이 얼마나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를 작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저들은 이데올로기가 뭔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지만은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사위가 죽었으니까 당신에게 복수하겠다. 그런 식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요 상황은 이제 한국과 북한이 갈라진 것과 비슷하죠. 자, 양 씨가 최 씨보다 10살이 많은데 자네보다 나이가 10살 위인데 반말 좀 섞기로 어때? 자, 시골 마을에서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란 사이인데 10살 차이가 나이가 나는데 최 씨가 양 씨에게 대든다.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불가능한 설정이죠. 외부인도 아니고 같은 마을에서 평생 동안 자란 사이인데 10살 차이인데 최 씨가 양 씨에게 반말하면서 대든다. 즉 전쟁에서 그만큼 어떤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작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 씨가 말합니다. 아무리 여사 간사를 떨어도 반동이라는 딱지는 안 떨어지지, 안 떨어져. 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반동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이 희곡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억압된 상황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반동, 빨갱이 이런 단어 나오면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 억압을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할 때 보면은 말 줄임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을 못 맺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신적 억압.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이제 도민증이 없으면은 이제 오리 밖으로도 못 나간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완고거, 금기어나 완고거. 그러니까 북한군을 이제 산손님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들이 정신이 억압받고 있는 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제 반동, 빨갱이 하면서 이제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남은 삶의 재미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집안을 망칠까? 그러니까 최 씨와 양 씨는 어떤 그런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반동, 빨갱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계속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내 사위를 빨갱이로 몰아죽인 놈들은 모두 왼수야. 내 딸 사위를 청산갑으로 만든 놈들 왜 내가 가만둬? 내 것들은 모두가 반동이지. 쌀내네, 갑돌이네, 성만이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또 이제 그 긴장하면서 이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북한군에 희생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국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이렇게 마을은 반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웃 안악 1을 작가의 페르소나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럴 때 이제 이웃 안악 1이 나서는데, 누가 빨갱이고 노랭이고 있어. 그저 못 먹고 못 본 게 흠이지. 미련한 백성이야. 어느 세상이 돼도 매 일반이야. 항상 이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우리끼리는 서로 도와줘야지. 우리까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갈라서서 되겠어. 이런 말이 항상 이웃 안악 1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작가는 이웃 안악 1을 주인공으로 안 했는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웃 안악 1이 주인공이 돼버리면 너무 계몽성이 강해집니다. 즉 이제 신혼의 상록수처럼 주제가 너무 표면에 드러나서 작품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작가는 이웃 안악이를 이제 조연으로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4월이 주인공이 아닌가? 4월이 주인공이 돼버리면은 4월은 가치관이 변하니까 뭐 문학에서 성장은 반드시 어떤 좋은 쪽으로 가치관 변화가 아니라 나쁜 쪽의 가치관 변화도 성장이라고 성장으로 취급하지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도전에서 체념으로 바뀐 인물이기 때문에 주제를 더 잘 보여주는데 작가는 여전히 전매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작가의 가치관 담길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이따 그 4월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언제나 따뜻한 아랫목 차지하려나? 언제나 그 실컷 소리 지르면서 살아보려나? 언제나 좀 살만해질까? 이 사람들의 욕망은 1차원적인 것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은 그 러시아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리터러처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이 두 작품을 이제 엮어서 인디비주얼 오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시간까지 곡식을 준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잊으셨어요. 이 마을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전례를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 억압된 상황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 가지 재밌는 건 북한군이 불 지를 걸 걱정을 하는데 실제 이 마을에 불을 지르는 것은 구원군이라 생각했던 국군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아이러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국군을 해방군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이 마을에 불을 지르는 것은 국군입니다. 즉 작가는 이제 북한의 이데올로기도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의 이데올로기도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이웃안악 1을 통해 가지고 언제 우리가 인간 대접 받은 적이 있냐라고 조선시대 때부터 일제시대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취급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시간적으로 확장합니다. 계속 지배자가 바뀌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바뀌었는데 언제 한번 우리가 발 뻗고 산 적은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김노인이 등장을 하면서 또 밥 타령을 하는데 김노는 뭐 밥 타령밖에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작품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 버리면은 그게 작품의 의도이긴 하지만은 이 무거운 분위기를 관객이 오래 지속되면 관객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영화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뭔가 보기가 불편한 상황. 그런 게 만들어져 주기 때문에 김노인이 이제 감정을 잠시 풀어줍니다. 그 역할을 이제 김노인이 적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노인 등장한다. 감정이 너무 이제 무겁게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감정 스트레스를 독자들이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그때 김노인이 나와서 웃음을 주면서 살짝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건의 전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저 공각기동대라는 작품 보셨습니까? 예, 뭐 애니메이션의 명작인데 이제 공각기동대가 이제 원작은 만화고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됐는데 애니메이션이 훨씬 유명하죠. 그래서 뭐 매트릭스나 많은 그 제5원서 등 많은 작품에 영향을 줬는데 원작의 경우에는 이제 그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기도 하다가 슬프기도 하다가 무섭기도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은 시종일관 무중충한 분위기에 막 삶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막 모든 인물들이 막 삶, 인생 이런 얘기합니다. 2시간 동안 그거 보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원작은 무겁다가 재밌다가 슬프다가 이렇게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시종일관 막 그러니까 조연까지도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무거운 분위기를 못 견디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김노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노인 빼면은 모두 다 막 삶에 주눅 들어 있고 4월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체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된 무기력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이 돋보입니다. 참 주제 전달하기 좋을 것 같은데 왜 점례가 주인공인가? 선생님들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저 질문이나 이제 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예, 4월이 예, 그 제가 이걸 전편을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예, 예. 4월도 여기 주인공이지 않을까요? 주인공인데 이제 역시 이제 초점 인물로 따지면은 점례가 그 주인공을 이제 규보까지 3명으로 치자면은 그런데 이제 카메라는 항상 점례를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제 초점 인물까지도 4월로 맞췄으면 더 주제가 선명해졌을 텐데 왜 점례로 했을까? 뭐 글쎄요, 그런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예, 예, 여기 지금 사건의 전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데올로기보다는 예, 어떤 그 삶에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보통 이데올로기로도 많이 보는데 예,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은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든지 욕구라든지 그쪽으로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봤을 때 사울이 당시 시대 상황이 아까 어떤 선생님께 채팅 입장에서 올려주셨는데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남한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도덕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근데 이 죽음으로써 예, 도덕적인 이유를 이제 이겨낸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 4월도 그래서 점례 또한 주인공이고 4월 또한 주인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선생님께서 그게 말씀하셨다면은 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주인공 점례보다 뭐 내용이 적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셔야지 이게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시는 건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이제 김선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복과 사월과 이제 점례까지 이제 세 사람 주인공 봐야 되겠지요. 제가 이제 네네네. 얘기한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례가 초점 인물이 되다 보니까 4월의 등장이 적습니다. 근데 아예 4월에 아,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주제가 훨씬 강렬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월은 예. 점례는 내적 갈등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체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4월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계속 한탄하면서 도전을 하고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이러면 더 선명해졌을 것 같은데 거기서 왜 그렇게 했을까? 예. 거기서 이제 그 채팅창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마도 이제 이 당시 시점에서 4월은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규복을 공유하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딸도 자식도 버리고 나는 이제 내 삶을 위해서 우리 내 삶을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현대적인 인물에 더 가까워요. 근데 점례는 봉건적인 인물이죠. 거기서도 작가는 4월을 초점 인물로 하기에는 좀 4월은 부도덕한 인물이다.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예전 점례가 주인공이 아닌가. 그래서 네. 이제 그 현대에 이걸 각색한다면 그 학생들의 그 과제를 주고 싶은 게 현대 각색한다면 이제 4월을 주제로 한다, 그 초점 인물로 한다면 훨씬 이 작품의 주제가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을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이런 언급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냥 작가가 당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것도 있지만은 작가 자신도 봉건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까 4월이 아니라 점들을 초점 인물로 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영화 중에서 그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유튜브에서 전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컷으로 전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좀 그 잔인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잔인 장면 다 잘라내고 이렇게 이제 몇 장면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그 작은 섬에서 엑스트라 나오는 할머니들 그들이 이제 남편이 그 김봉남을 때리거나 학대할 때 보면 옆에서 이제 남편 편에 서가지고 계속 이제 어디 여자가 감히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강화자 역할을 하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까마귀가 요란스럽게 울어제낀다. 요 소설에서 많이 쓰고 있는 장치는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결말의 불행을 다양한 장치로 암시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작품을 사용했을 때 페이퍼 2의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암시라는 장치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 까마귀가 울어댑니다. 특히 이제 점례가 이제 음식 사들고 규복을 만나러 갈 때 갑자기 까마귀가 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말에 비극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여기에서 살레네가 얘기를 하는데 토끼바위 바로 아래로 까마귀들이 새까맣게 모여서 갔더니만 거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남성들이 전멸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토끼바위는 어딘가 하면은 규복이 숨어 있는 장소가 또 토끼바위입니다. 이것도 이제 죽음을 암시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페이지인데 두 페이지에 이제 두 번 암시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생긴 게 이제 우리가 골로 간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골짜기로 간다. 그러니까 정신교육 한다고 이제 그 국군이나 북한군이 마을 사람들을 이제 골짜기로 데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살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생긴 표현이 이제 골로 간다. 그러니까 골짜기로 끌려간다, 죽는다. 자, 그리고 이제 이웃 아랑이 똥파리만도 못한 목숨들을 알지만 억울했지, 억울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말줄임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말을 시작을 했다 끝을 못 맺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정신적 억압을 상징하는 장치가 되겠죠. 똥파리만도 못한 목숨인 줄 알지만 정말 억울했지, 억울해. 그래서 4월을 빼고는 모두 다 이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진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 씨가 말리죠. 큰일 날 소리 다 하지 지금.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말 조심해 동생. 자, 그리고 이제 그 북한군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모았어? 자, 그래서 이들은 지배자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어, 북한군이 전반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군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제 이들은 지배자처럼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볼게요. 이들은 과연 지배자이고 가해자인가? 이 작품 속에서는 이들은 이제 점령군으로 나오고 이제 지배자처럼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들은 지배자이고 가해자인가? 조금 시선을 넓혀 보면은 이들 역시 피해자가 아닌가? 저 사람들은 정말 뭐 이데올로기가 뭔지 알고 끌려왔을까? 정말 자신들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들일까?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안타깝게도 여기에만 한정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한정해서 보다 보면은 마치 군인들이 이제 지배자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 희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영화가 이제 웰컴 투 동막골이죠. 인터넷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참고로 해서 웰컴 투 동막골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저 귀덕이 여인 웰컴 투 동막골에 이제 꽃꽂은 여자애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관점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초반부는 비슷한데 자, 요게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인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제 전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할 만한 두 번째 영화가 웰컴 동막골인데 여기서는 처음은 점령군처럼 왔다가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동화되죠. 그리고 보면 이제 이들 각자는 이제 지휘부의 명령을 어기고 쫓기는 사람들. 즉 이제 북한군에서 처형 명령이 내려진 북한 장교 그리고 이제 한강철교 파괴하라고 했다가 이제 그걸 거부하고 탈영한 국군 장교 그러니까 각자의 군인에서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피해자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들이 힘을 합쳐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폭격기들을 자기들이 있는 공터로 유도를 하죠. 그래서 좀 관점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랭릿이라면은 산불과 이 웰컴 투 동막골을 아이오로 엮어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확대하면은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도 이제 영화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상당히 재밌는 게, 자, 전쟁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진보적인 관점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산불과도 연관이 깊은데, 진 해크만은 이제 냉전 시대 때 소련이 우리의 적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덴젤 워싱턴, 전쟁에 대한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이 사람은 아니다. 현대전에서 핵전쟁이 시작되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전쟁 그 자체가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적으로 상정했을 때 러시아는 우리의 동맹이다. 우린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전쟁 자체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선상반란을 일으키면서 둘이 이제 싸우게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요 토론 주제를 가지고 이 작품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적은 북한인가? 아니면 전쟁 그 자체인가? 학생들과 토론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새 작품,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웰컴 투 동막골, 크림슨 타이드. 요 세 개 이제 랭릿으로,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은 저 19금이네요. 저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려고 하니까 폭력적인 장면 나오는데 정말 보시겠습니까? 라고 유튜브에서 묻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은 아쉽게도 이제 이들, 그러니까 시선을 좀 좁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가해자, 지배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작품이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왔는데 이제 한 고비만 넘기면 노동자 농민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것이요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이청준 씨, 당신들의 천국의 매번 원장들이 올 때마다 낙원을 약속하면서 연설을 했다라는 그 부인 연설과 연결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반복되는 이 지배자들의 약속,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군, 그 다음에 이제 국군, 거기에 이제 반복되는 거짓말에 지쳐 있습니다. 반복된 거짓말 속아 지쳐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학습된 무기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을 그 당신들의 천국의 나환자들, 그리고 이 북한군 장교를 조백헌 원장으로 연결해도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연관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야경을 근무해 줘야 되겠는데, 이름은 자유대인데 식량 뺏어가, 그 다음에 우리 대신 당신네들이 순찰 돌아줘. 이 부분도 이제 아이러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암시와 아이러니도 몇 번 사용되고 있네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어길 때는 이 말은 제때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국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마을에 불을 지른 것은 이제 국군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최 씨가 아니 북한군 세상인데 저 국군에 충성했던 사람들만 쓰면 되지 우리도 써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이 완전히 양분되었다라는 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래서 최 씨가 마을 사람들보다 이제 그 북한군 쪽을 더 신뢰하는 것 같네요.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동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모르고 이 부분도 이제 그 당신들의 천국의 조백헌 원장과 비슷하네요. 이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며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상팔자지. 그래서 이제 왜 지배자들은 바뀌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이 부분은 이제 최만식 씨의 단편 소설인데 논 이야기. 마지막에 이제 그러게 내가 저 해방됐을 때 그 만세 안 부르길 잘했지. 지배자가 바뀌어도 나의 삶은 그대로다라는 어떤 소시민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점례는, 그러니까 4월이 이기적인 인물이라면은 점례는 이타적인 인물이고 봉건적인 인물이고 순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가가 좀 더 이제 당시의 독자들의 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점례가 그 초점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등장하네요. 참고로 이제 그 4월을 그릴 때 제가 그 연극을 좀 참고를 했었는데 아주 현대적인 미인이죠. 점례도 보면 이제 좀 봉건적인 미인, 4월도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현대적인 미인으로 설정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그 귀덕 캐릭터를 이제 웰컴 투 동막골에서는 이제 강혜정 씨가 맡았는데 여의. 그래서 4월은 등장할 때마다 어딘가 아픕니다. 이빨이 아프고 감기가 걸렸고 그걸 통해서 작가는 4월이 정신적으로 어떤 불행하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월은 병석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차림이 한층 허술룩하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빨이 아프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또 감기에 걸렸다. 계속부터 4월은 계속 어딘가 아픕니다. 그래서 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그리고 이제 4월은 아직까지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4월의 도전이 결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4월과 전쟁 사이의 갈등에서 4월이 승리할 것인가? 전쟁이 승리할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주제가 담겨 있겠죠. 자, 장면 바뀌어서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데, 아니, 내가 시집을 간다는 게 그렇게 우스워. 별 수 없잖아. 이제 와서 타단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점례는 전통과 규범을 따르는 인물이고 4월은 그 규범에서 벗어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4월은 개성적인 인물이고 점례는 전통적인 인물입니다.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4월은 항상 그 당시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도전을 하는 인물입니다. 나는 정말이지 이대로 못 살겠어. 자식이고 부모가 없어.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좀 더 어떤 현대인의 가치관에 가깝죠. 근데 점례의 가치관은 그렇다고 혼자서만 잘 살 수도 없지 뭘 그래. 죽을 먹건 헐먹건 식구가 한 자리에 사는 게 최고지. 자, 4월과 최 씨가 사라지고 끝순이가 찾아옵니다. 식모살에서 돈 모았으면 장사를 할래. 끝순이 눈엔 희망이 보인다. 끝순이 타간이면 아무 데서나 어떤 고향에 대한 실망.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걸 보면은 어떤 원초적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결국 이 사회가 그걸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수용소의 하루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터러처 과정에서는 요거 두 개 엮어서 아이오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욕구 위계론에서 메슬로우 욕구 위계론에서 이제 1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규복이 등장합니다. 석유 있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석유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 전면을 반응합니다. 불 지면 안 돼요. 그 요것은 이제 결말에서 이제 석유가 딱 나왔을 때 관객들은 당연히 이제 떠올리겠죠. 불 지르는 거. 나는 빨갱이 아니야. 빨갱이가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자 점례는 생각이 잠기더니까 규복의 어깨를 잡아서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작품은 이제 좀 더 넓은 시각, 과연 이제 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규복이나 그 군인들은 가해자인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조남조 씨의 그 8년생 김정과도 연결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틀에서 좀 더 시선을 확대했더라면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남성은 가해자로 여성은 피해자로 한정돼 버리는. 자, 그리고 이제 그 규복과 점례가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례는 규복을 통해서 애욕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게 점례를 바꿉니다. 점례가 완전히 체념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바꿨는가 보죠. 어머니 데리고 가세요. 모처럼의 장난인데 구경도 시킬 겸. 점례는 가능하면은 이제 귀덕을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례가 굉장히 이타적이고 가족을 가장 소중히 하는 존재였는데 여기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귀덕 꼭 데려가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 두 개가 사라졌죠. 점례가 규복을 주려고 훔쳤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보릿고개 때 이거 팔아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사라지면 우리는 굶어 죽는단 말이야 라고 했는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점례가 훔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양 씨는 귀덕이 훔쳤다라고 하고 귀덕은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양 씨는 또 귀덕을 때리고 그런데 점례가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모른 척 합니다. 점례의 캐릭터가 조금 변했습니다. 이 달걀 맛없으면 우리 굶어 죽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달걀을 감춥니다. 규복을 주기 위해서. 결국 어떤 규복을 통해서 자신의 애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르는 척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상당히 좀 자연주의 성향에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점례의 상황을 따라가 보면은 점례는 체념했다가 잠시 이제 애욕을 채우면서 행복에 접근을 했다가 다시 이제 더 큰 절망과 체념에 빠지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이제 그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운수 좋은 날의 마지막 대사는 이제 점례가 해도 어울립니다. 설렁탕은 빠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점례는 어떻게든 귀덕을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귀덕 아씨가 집에 있으면 도리어 마음이 안 놓여요. 데리고 가세요. 조금 전까지 가족을 최고로 보던 점례가 바뀌었네요. 잠시 후 계란 두 개와 밥그릇을 치맛자락에 싸며 밥이 나온다. 까마귀가 까우 그러며 지나간다. 그 규복을 만나러 가는 요 타이밍에 까마귀가 울고 지나갑니다.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작가는 거의 노골적으로 규복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하 점례가 귀덕에게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계란 두 개를 훔쳤다. 규복을 주려고. 자, 그래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병영댁이 와 있네요. 저는 정말 언제나 마음 놓고 살 생각이 들는지. 그래서 산손님이라고 하는데 산손님은 이제 완곡어지요. 그러니까 금기어까지는 아닌데 완곡어. 여기서 이제 완곡어의 속성을 따져본다면 이제 그걸 직접 언급하는 게 무서우니까 즉 이제 그만큼 억압돼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툭툭 드러나는 이들의 발음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1차원적인 욕망입니다. 그저 점유서마다 헌병이다, 순경이다, 향토방이다 하고 도민증을 보자니 이 도민증 없으면 어디도 못 가요. 즉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동권을 또 제한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언어에서 생각에서 이동권에서 이제 억압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줄임표, 그 다음에 완곡의 사용, 그리고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도민증을 통한 이동권의 제한. 그래도 아주머니는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세상 공인다니 오죽이나 좋겠어요. 어쩐 일이 있으니 조금씩 점례가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딘가 나도 자유롭게 가고 싶다. 즉 점례는 규복과 함께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조금 되살아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건 규복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규복도 점례를 드리고 자기 마을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병영댁이 그런 얘기를 꺼내네요. 국민학교 교원으로 있었는데 글쎄 반동이라고. 규복도 국민학교 교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규복의 죽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고 나도 양잿물 먹으려고 마음 먹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규복이 죽으면서 4월의 자살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 아니었어도 양잿물을 마셨을 것이다. 즉 4월의 상황이죠. 근데 결말에서 4월은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장치인데 보통 영화나 소설에서 아이는 잘 안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는 그 사회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에. 특히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보면은 애들은 끝까지 살아남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기와 함께 자살합니다. 거기에 어떤 또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규복의 죽음과 4월의 자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례는 묻습니다. 속아서 따라갔다가 도망치는 사람도 죽이나요? 뭐 이뻐서 살려주겠어요? 역시 죽이겠죠. 죄는 죄니까. 지지도 박복한 백성이지. 올라가면서 죽이고 내려오면서 죽이고. 그래서 작가는 이제 과연 이데올로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들이 과연 소시민들의 어떤 행복에 역할을 한 적이 있는가? 조선시대, 일제시대, 한국전쟁까지.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한국전쟁이 끝나고 10년 후에 발표된 걸 봤을 때 한국전쟁보다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당시 이제 1963년의 대통령, 그러니까 그 지배체계, 독재까지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50분이 되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정각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이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그 녹화했던 걸 저장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방을 닫았다가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